관련된 부분.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크게 5가지가 있다.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주석, 세입사실결산서. 주석에 부속명세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속명세서는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다음 결산서의 작성 원칙. 정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태로 작성한다. 총액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대표회의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회계처리 기준에 입주자 기여분과 공동기여분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구분 표시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구분 표시는 이와 같이 관리외 수익 하단에 1번 입주자 기여 수익, 2번 공동수익 이와 같이 구분자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기여 수익 하단에 중개기, 어린이, 장기, 하자 보수, 이자 수입 이렇게 별도의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하게끔 요구하는 것이 공동시대 회계처리 기준상의 요구사항이고요. 공동기여 수익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전히 이제 실무상으로 보면 조금 구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이자 수입은 입주자 기여 수익이기 때문에 입주자 기여 수익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이자 수입을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이자 수입에다가 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이자 수입이 공동기여분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무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동기여분으로 분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정 과목을 반드시 따로 하나 만드셔야 돼요.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이자 수입 또는 하자보수 충당 예치금 이자 수입 이렇게 해서 개정 과목을 따로 만드시고 입주자 기여 수익 하단으로 이제 표시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주석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예시를 보여드린 것이고 이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 내용들이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한다 정도까지는 최소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개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회계감사 받으시면 감사 보고서 열어보시면 똑같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관리비 배분 기준. 그래서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관리 비용 산정 기간으로 정해서 그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에 따라서 각 세대 배분한다. 그리고 다음 달 말일을 납기일로 해서 은행에 납입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다.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체료의 징수 방법으로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1개월 연체 시 2%, 3개월 연체 시 5% 이렇게 징수하고 있다. 지금은 뭐 연 12%, 연 15%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은 이와 같다라고 해서 관리규약 별표 4에서부터 별표 5, 별표 6에 있는 내용들 여기에 다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한다 이렇게 다 기재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 관리외 손익의 인식 기준. 우리 공동주택의 관리외 손익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는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계정별 회계 처리 기준, 계정별 그 현금주의를 적용한다. 이렇게 뭐 기재합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다. 뭐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다. 연차수당 충당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죠. 퇴직, 장충, 관리손익, 관리외 손익, 계정별 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들 들어오는 거고요. 그럼 보험 가입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 대상 항목이 무엇인지, 보험 종류가 무엇인지, 가입 금액은 얼마인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보험 대상 기간은 언제인지, 보험회사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 다 공시를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계약 체결 현황, 계약명이 뭔지, 계약 상대방이 누군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와 같이 다 기재를 하게끔 이제 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재예금, 예금은 예치은행은 어딘지, 그리고 은행별 각각 금액은 얼마인지, 장기순 충당금에 예치된 금액은 얼마인지 다 주석으로 기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형자산, 뭐 증감 내역을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나타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미지급금의 구성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예수금의 구성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비 예치금은 면적별 세대수가 어떻게 되고 세대별 이제 예치금은 얼마이며 그리고 실제로 얼마의 예치금이 있는지
이 내용들을 다 주석으로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충당금 변동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단기와 정기에 어떠한 항목이 얼마를 썼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순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200을 쓴 거죠. 그럼 수순충당금 변동 내역에 감소 내역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연체 충당금 뭐 이렇게 기재를 하진 않겠지만 300만큼 단기에 썼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300만큼 감소 금액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고, 일반 관리비 구체적인 내용들 여기에 기재를 해서 각각의 항목별로 해서 얼마가 발생했는지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개월 이상 연체된 미납관리비. 쉽게 생각을 하자면 미납 집계표를 그냥 그대로 옮겨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1개월 연체 얼마, 2개월 연체 얼마, 3개월 연체 얼마 이렇게 다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 사건이라고 해서 사건명, 그리고 관할 법원, 그리고 원고, 피고, 소송 금액, 1심 또는 2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내용들을 기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결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뭐 내용이 좀 규정도 좀 있고 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규정만 얘기를 들었지 구체적으로 뭔가 내가 결산을 함에 있어서 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현행 규정이 이게 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규정이 이게 다라는 얘기는 이 규정만 지키면 어떠한 식으로 결산을 하든 그 결산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되니까 공동주택의 상황에 지금 이 규정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고 그 규정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뭐 기존의 관행대로 하시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주 하는 질문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매월 전산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는 회계장부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2017년도 초에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회계장부의 의미는 회계처리 기준 제10조에서 의미하는 회계장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10조에 따른 회계장부에 대해서는 만약에 전산으로 처리를 한다면 다 도장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현금 출납장, 아무튼 전산을 통해서 뭔가 기재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현금 출력장을 이제 출력하시는 거니까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 전부 전산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도장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관리비 부과 명세서, 세대별 관리비 조정 명세서 전부 다 전산을 통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도장 찍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물품관리대장. 물품관리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수기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 수기로 관리하신다면 이 규정에 따라서 도장을 찍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도장 다 찍으시죠. 이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검토를 하고 또 책임자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으세요. 일반적으로는. 그 밖에 지출 증빙 서류, 준비 자료, 예를 들어서 급여대장. 급여대장 같은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맞아요. 회계장부를 맞는데 전산 처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맞느냐? 그것도 맞는 것 같네요. 급여대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찍어야 될 대상일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따지다 보면 회계장부 중에서 상당 부분에 대해서 매월마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 범위가 상당히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전산으로 처리하며 회계처리 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회계장부의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전부 다 매월마다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세입세출 결산서 역시 정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세입세출 결산서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결산서에는 포함이 되지만 재무제표는 아니기 때문에요. 비교 표시 대상은 재무제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서는 비교하는 형태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면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익잉여 처분 계산서 역시 매월 작성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 또 국토교통부에도 이 질문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무제표를 매월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익잉여 처분 계산서 1년에 한 번씩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일단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익잉여 처분 계산서는 연 1회 하면 된다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규정은 아마 향후에 좀 바꿔줘야 되는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별채만 기준은 재무제표 예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까? 아니요. 이건 앞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 과목은 결산 시점에 반드시 정산해야 됩니까?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되게 많이 하시는데 가지급금, 가수금을 이제 자꾸 이제 정산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산할 수 있는 것을 정산하라는 얘기지 정산할 수 없는 것까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소송 비용으로 미리 이제 소송 비용이 집행이 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달료나 인지세 같은 것들. 소송이 끝나지 않는 이상 그 소송 비용은 정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급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연말이 됐다고 해서 억지로 이제 정산하려고 하시면 정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계정 과목 역시도 이제 적절한 계정 과목이 아닌 다른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산하라는 의미는 정산할 수 있는 것을 정산하라는 의미지 무조건 정산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예로서 원인 불명 입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입금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수금을 해서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간관리비는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반드시 당사자 간에 정산하도록 해야 됩니까? 한때 그 중간관리비에 대해서 현금으로 이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좌로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관리사무소 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당사자 간에 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들을 좀 하셨었어요. 근데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 간에 정산을 하면 관리사무소는 일단 표현할 수 있고 금전사고 같은 어떤 사고의 위험을 이제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반드시 이것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뭐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에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어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와서 이제 정산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수납 받으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그분들은 이제 계좌 유치나 이런 거 잘 못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수납받아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현금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당사자 간에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후자의 내용이 당사자 간에 정산을 하고 계좌 이체하는 것이 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간관리비를 수납받는 경우에 반드시 가수금이 아닌 중간관리비 예수금이라고 계정과 뭐 써야 됩니까?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떠한 계정 과목을 쓸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가수금 쓰는 것이고 또 어떤 아파트는 중간관리비 예수금을 쓰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에 가장 맞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될 뿐이지 반드시 이 계정 과목을 써야 돼요. 반드시 이 계정 과목을 써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가수금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관리비로 해서 10만 원을 입금을 하셨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니까 중간관리비가 8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8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중간관리비 예수금으로 이체를 하고 2만 원에 대해서는 가수금으로 관리를 하신다?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제가 담당자라면 저는 그냥 가수금으로 계속 관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고 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익잉여 처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결산의 일부분인 거죠. 이익잉여금 처분 교육할 때마다 하고요. 아마 판도라님도 따로 교육하실 거고 아마 회계사님들께서 이제 교육을 하시면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이익잉여 처분일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계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이익잉여 처분 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잉여 각각의 처분 항목이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제대로 처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주된 재무제표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입주민들이
이게 집주인 몫이냐 아니면 살고 있는 거주자, 입주민의 몫이냐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에 A라고 하는 항목이 입주자 거다라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뭐 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중개기 설치 임대 수입이 입주자 거다. 그래서 장기순 충당부로 적립한다. 이렇게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차감 목적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우리 건데 왜 그렇게 썼냐고.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에 중개기 설치 임대 수입은 공동기여분이다. 다시 말해서 관리비 차감으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서 관리비 차감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감을 하지 않았어. 집주인 거다. 다른 아파트 다 이제 입주자 기여분으로 분류하고 집주인 걸로 했으니까 집주인 것이다 라고 해서 장기순 충당부 적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입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왜 그게 집주인 거야? 우리 관리규약상 입주민 걸로 되어 있는데 라고 해서 분쟁이 생겨버린다고요. 그래서 입주민 간의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리규약에 따라서 정확히 이익금 처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익금 처분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이익금 처분 방법이 항상 일관되게 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2013년도 이전하고 2013년도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먼저 2013년도 이전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관리비 총액의 관리비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적립하고 나머지는 전액 다 장기순 충당금으로 적립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이때는 뭐 입주자 기업은 공동기업은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2% 범위 내니까 아예 적립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죠. 100%다 장기순 충당금 적립을 했었어도 됐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임차인인 우리가 들어와서 재활용품 수입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됐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왜 그것이 집주인 거냐 라고 해서 막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정리를 하면 입주자하고 사용자 간에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좀 불분명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다 집주인 쪽인 장기순 충당부 다 적립을 해버리니까 입주민들이 억울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입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혜택이 관리비 차감이라고 하는 그 혜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입주민들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2013년도에 관리규약을 전면적으로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은 장기순 충당부를 한다. 그리고 공동기여부는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예비비로 적립한다. 자,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기업은 공동기업은 명확히 구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고 나니까 입주자에게 귀속될 거, 함께 공동으로 귀속될 거, 이것만 구분을 명확하면 더 이상 분쟁이 생기지 않는 거죠. 입주자와 사용자 간의 기여도가 명확히 구분이 돼버리니까 분쟁의 소지가 훨씬 더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에 어떤 것이 입주자 기여분이고 어떤 것이 사용자 기여분인지 예시를 열거했던 겁니다. 입주자 기여분은 어린이집 임대 수입, 중개기 설치 임대 수입은 입주자 기여분이야. 예시로 열거를 했던 겁니다. 준칙에다가. 그리고 공동기여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차감해 줄게 라고 하는 관리비 차감의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입주민 입장에서는 관리비 차감만 되면 관리비 절감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입주자 기여분은 장충으로 다 적립을 하세요. 근데 공동기여분은 선택으로 남겨두다 보니까 전부 다 예비비로 적립을 한다는 거죠. 관리비 차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관리비 차감이라고 하는 직접적 혜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만들다 보니까요. 그래서 2015년도에 또 한 번 개정됐습니다. 지역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경기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에 개정을 해서 입주자 기여분은 그냥 장충이다. 이건 거의 그대로 뒀어요. 근데 공동기여분에 대해서는 잡수입 예산의 30%는 범위 내에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는 그냥 예비로 적립해라. 그래서 쓰고 나서
30% 범위 내에서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적립해라. 예비비 적립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잡수입의 한 70% 정도는 전부 다 관리비 차감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준칙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을 관리비 차감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 관리비 차감 의무화를 이제 시켜버리고, 그리고 우선 지출하는 금액에 대한 금액의 범위도 30% 범위 내에서 써라 라고 해서 한도도 정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선 지출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활용수당, 뭐 검침수당, 소송비용 등등등으로 해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관리비 차감이 의무화됐던 거예요. 2015년도에. 준칙이 이때 바뀌었으니까 현장에서는 한 2017년도나 2018년도부터 의무적으로 관리비 차감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2016년도에서는 여기서 더 나가서 좀 더 강력하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입주자 기업은 그대로 계속해서 장충입니다, 그냥. 근데 공동기업원에 대해서는 잡수입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그냥 우선 지출해라. 여기까지만 딱 마련해버리는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까지 없애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관리비 차감 다 해. 라고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2016년도 아마 전후부터는 예비비 자체도 적립을 못하게끔 만들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장충 아니면 관리비 차감 적립금 두 가지만 이익잉여 처분할 수 있게끔 관리계약 준칙이 만들어졌었어요. 자, 여기에서 2017년도에 또 한 번 개정됐습니다. 자, 잡수비 예산을 약간 늘려줬어요. 30% 하니까 좀 적대요. 그래서 한 40% 정도로 늘려줬어요. 늘려주고 여기에다가 예비비도 우선 지출하는 항목이다. 다시 말해서 예비비 꼭 적립하는 거 아니야? 예비비 적립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선 지출 항목에 예비비를 넣어버렸어요. 그리고서 나머지는 관리비 차감 다 해줘. 이렇게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2017년도 이후부터는 무조건 관리비 차감입니다. 그냥 예비비 적립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거죠. 자, 제가 뒤에서 서울시 특별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규정을 지금 현행 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항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19조 2 제1항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 중에서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는 자문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선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용 부분의 하자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하자 조사 비용도 우선 지출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하자 조사 비용은 우선 지출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냐 하면 하자 보수 청구,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 하자 소송에 대한 비용 여기까지만 쓸 수 있다. 우선해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좀 영향을 크게 미쳐요. 다만 법 제30조 제2항 각 호의 용도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 제30조 제2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자 분쟁이 생기면 상호간에 협의해서 잘 해결하면 상관없는데 합의가 안 되고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로 넘어가면 하자 분쟁에 대한 조정 비용 또는 하자 진단 비용 이런 어떤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각출하거나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지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하는 대상으로는 중개기 설치 임대 수입, 어린이집 임대 수입, 그 밖에 입주자 기여 수입.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승강기 교체에 따라서 무슨 고철 판매 수입이 생겼다. 승강기 교체 자체가 장충을 쓰는 거니까 고철 판매 수입 역시도 장충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들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입주자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하는 각호의 수입은 예산의 40% 범위 내에서 요 용도로 우선 쓴다 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이런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항에. 그래서 알뜰 시장 운영 수입, 재활용품 수입, 게시판 광고 수입, 검침 수입 이런 것들은 공동 기여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4항을 보시면 3항에 따라서 공동 기여 잡수입 중에서 다음 각호 용도로 우선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공용관리비에서 차감한다라고 해서 관리비 차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분양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에는 세대수에 비례해서 배분한 다음에 입주자 기업은 공동기업은 구분해서 장충, 관리비 차감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에서 알아서 한다. 이게 내용입니다.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관리비 지출 비용, 지출 사유 금액을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처리하는 방법 살펴보시죠. 자, 먼저 그 잡수입을 이제 쓰는 경우. 자, 제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잡수입을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정하는 방법,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그리고 공동체 활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잡수입을 사실상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된 내용인데 문제는 관리규약을 보시면 잡수입은 제4항 각호 용도 외에는 다시 말해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 용도의 항목에 쓸 수 없다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된다라고 해서 관리규약이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의 규정만 봐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청에서 감사가 나오면 최소한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특별히 지적을 하지는 않으니까 뭐 관리규약에 정하기 어려우면 아무튼 최소한 예산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잡수입을 이제 쓰는 겁니다. 공동기업분에 대해서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년도 잡수입 중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뭐 이익임을 처분한다고 했으니까 우선해서 지출하는 거 쓰는 것은 각각의 항목별로 해서 우선해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쓰고 공동체 활성화 비용 쓰고 주민자치활동 쓰고 정기 검침 비용 쓰고 수송 비용 쓰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관리비의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입주자가 적립에 기한 수입은 장기순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기업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년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주택공급 면적에 따라서 공용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기업은 공동기업으로 먼저 구분을 하고 입주자 기업은 장충, 공동기업은 관리비 차감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입주자 기업은이 뭔지 공동기업은이 뭔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행 관리규약에 따르면 어린이집 임대료 수입, 중개기 설치 임대 수입, 이거 입주자 기업은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정합실 임대료, 장충 이자 수입, 하자 보수 충당 이자 수입, 입주자 기업은입니다. 지금 조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주차장 수입 중에서 그 공공기관에 임대해서 주차장 운영할 수 있게끔 임대해주고 발생한 수입, 이 주차장 수입이 준칙마다 조금씩 달라요. 서울특별시는 공동기업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는 입주자 기업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얘기가 다른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서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실무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는 준칙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입주자 기업은인지 공동기업인지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솔직히 이제 그런 상황인지 몰랐다라고 해서 유권 해석을 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준칙에 따라서 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 절차는 관리 규약에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관리 규약에 공공기관에서 주차장 임대 목적으로 여러분 아파트에 주차장을 임대했을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은 입주자 기업은이냐 공동기업은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관리 규약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약대로 하시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주자 기업은 공동기업은 막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재활용품 수입 공동기업은입니다. 정합실 임대 수입 입주자, 게시판 광고 수입 공동, 정기검진 수입 공동, 주차료 수입 일반적으로는 공동기업 수입인데 공공기관의 주차장 임대를 위해서
카쉐어링을 위해서 임대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입주자 기여 수익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은행 CD기 설치 임대 수입, 입주자 기여분, 그리고 창고 임대 수익. 최근에 지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창고로 쓸 수 있게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창고 임대 수입은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내기 때문에 공동기여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시는데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창고로 쓸 수 있는 용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해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기료 카드 납부 할인액, 뭐 공동기여 수익이라고 이제 분류하시는 단지도 있는데 정기료 카드 납부 할인액은 LH에서는 정기료에서 직접 차감해서 이제 처리한다라고 해서 잡수비를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 관리 규약을 보면 정기료 카드 납부 할인액은 잡수입으로 분류하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하고 분양 아파트의 처리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익잉여 처분 순서 및 방법 보시면 경기도 기준입니다. 경기도 기준. 잡수입이 막 생겼어요. 이렇게. 입주자 기업은 공동기업은의 잡수입이 막 생기면 생길 때부터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입주자 기여 수익, 이거는 공동기여 수익 해서 입주자 기여 수익의 범위 내에서 하자 조사 비용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출하고 나머지 수입만 장기순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는 겁니다. 공동기여 수익에서 잡수입이 막 발생하고 나면 이 범위 내에서 우선 지출하는 거 다 쓰는 겁니다. 검침 비용, 재활용 비용 등등등 다 쓰고 나서 나머지 금액은 다 관리비 차감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기업은 장충, 공동기업은 관리비 차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어린이집 임대료 500, 재활용품 200, 중개기 100, 검침 수익 150에서 관리비 수익 950, 하자 조사 비용 40, 검침 비용 30, 예비비 40, 관리비 비용 110, 그래서 당기 순이익 84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주자 기여 수익하고 공동 기여 수익, 입주자 기업은 공동 기업은 배분을 하면 어린이집 임대료 수입 입주자, 중개기 입주자, 하자 조사 비용 입주자를 위해서 썼을 거니까. 그래서 총 600, 수익 600 중에서 비용 400 빼면 560이 결국 입주자 기업은 되는 것이고요. 다음 공동 기업은 재활용품 수입, 검침 수입. 그래서 수입은 350, 검침 비용 30, 예비비 40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쓴 거니까 70 해서 차감하면 280이 결국 공동기여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충은 560, 관리비 차감은 280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기업은 공동기여분의 배분은 누가 도대체 기여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쓰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이익잉여 처분했어요. 그러면 회계 처리하셔야죠. 자, 회계 처리할 때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으면 다음 연도에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대변의 장충 관리비 차감했습니다. 비용 발생할 때 급여 300, 세금 300하고 월말 결산할 때 급여가 300 발생했으니까 관리비 수익 300 발생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미보 관리비는 300을 해야 되는데 관리비 차감 적립금을 12달러 나누어서 매월마다 차감시켜 주니까 12분의 1을 하면 아마 2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 차감 적립금 23 없애주는 대신에 각 세대는 277만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다음 달 부가 마감 시에 차변의 미수 관리비로 대체하고 대변의 미보 관리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또 하나 이제 논란이 생기는 것이 그러면 관리비 차감을 매월 월말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 발생할 때 바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이슈가 또 있었거든요. 왼쪽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방법이고요. 오른쪽은 한때 논란이 됐었던 이슈가 됐었던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익잉여 처분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에서 직접 관리비 차감을 해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은 277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관리비 수입 277을 잡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운영 성과표에 표시되는 방법이 달라져요. 왼쪽은 급여 300, 관리 비용 300이 표시가 되는데 오른쪽은 관리 비용이 277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게 논란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왼쪽 오른쪽 모두 다 근거 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근거가 있어요. 자, 왼쪽 방법은 이제 그 가장 핵심이 됐던 근거가 뭐였냐면 관리 규약이었어요.
관리규약에 보면 관리비 차감 시 직접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잡수입 관리비를 다 발생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차감하게끔 되어 있어요. 관리비를 다 발생시킨 다음에. 다시 말해서 300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차감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에 반해서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각 세대의 고지를 통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것을 통해서 각 세대로부터 받은 금액을 관리 수입, 관리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됐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교통 정리된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일단 다 발생시키고 나서 관리비 차감해라. 그래서 월말 미부과 관리비에서 관리비 차감 적립금을 상계 처리한 방법을 채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제가 조금만 빨리 해서 서울특별시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경기도의 규정이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서울특별시 규정이에요. 이제 비교해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항. 다시 말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직전까지는 경기도였었어요. 제1항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입주자 기여분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같아요. 그런데 제2호의 경우 어린이집 임대료 수입입니다. 어린이집 임대료 수입의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수선에 우선 지출하거나 또는 어린이집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다. 자, 적립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면 50% 이상을 반드시 어린이집 수선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금액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경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많이 달라요, 지금. 그 다음 제3항을 보시면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수입은 공동기여 수입이다. 공동기여분이다라고 간주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주민 공동시설에서 발생한 잡수입은 제5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이익념 처분 절차를 거쳐서라는 얘기입니다. 주민 공동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 운동시설로부터 사용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잡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선택에 따라서 주민 공동시설 적립금으로 해서 적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적립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경기도는 이런 거 없었어요. 경기도는 다 관리비 차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적립할 수 있게끔 다 허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한 잡수입은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으로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지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쭉 보면 재활용품 비용 없어요. 그리고 검침 비용 없죠. 없어요. 우선 지출하는 항목이. 이게 서울특별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놓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품 비용하고 검침 비용을 관리규약에 넣으셔야 될 거예요. 감안하셔야 되고, 자, 이와 같이 공동기여 수입에 대해서 우선 지출하고 나서 남은 금액은 이익잉여 처분 절차에 따라서 1호 또는 2호로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호는 뭐냐면 80% 이상은 관리비 차감 목적으로 적립한다. 2호는 80%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도하고 다르게 서울특별시는 예비비로 적립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는 거죠. 경기도는 100% 관리비 차감, 서울특별시는 80% 이상 관리비 차감, 나머지는 예비비 적립. 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 딱 하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혼합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세대수로 배분해서 혼합주택에 배분되는 금액과 공동주택에 배분되는 금액을 배분한 다음에 입주자 기업은 공동기업을 구분해서 구분 소유자들에게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대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아니죠. 협약서에 따라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협약서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서울특별시 내용들 그림으로 보면 입주자 기여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임대 수입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 지출해요. 지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수선 적립금을 해서 안 했다라고 하면 2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하는 겁니다. 공동기여분에 대해서는 발생하면 우선 지출해요. 그리고 나서 80% 이상은 관리비 차감, 100% 해도 됩니다. 80% 이상은 관리비 차감, 20% 이내에서 예비비 적립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예산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요 계산하는 방법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린이집 임대 수입 500, 재활용품 수입 200, 중개기 임대 수입 100, 검침 수익 150, 총 950의 관리비 수익이 발생했어요. 하자 조사 비용 40, 검침 비용 30 해서 70만큼의 비용이 발생해서 총 880만큼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입주자 기업은 공동기업은 배분해보면 어린이집 임대 수입, 중개기 임대 수입, 입주자 기업은이죠. 해서 잡수입 600, 그리고 하자 조사 비용 입주자를 위해서 썼을 거니까 40 해서 560이 입주자 기업 수익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입, 중개기 수입 350이 공동기업은 공동기업 수익이 되고 검침 비용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썼을 거니까 30을 제외한 나머지 320이 공동기업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익잉여 처분할 때 조금 곤란해지는 게 어린이집 임대 수입 있죠. 그래서 50% 이상에 대해서 적립하라고 했으니까 250만큼 어린이집 수선 적립금 250 적립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 560에서 2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10을 장충으로 적립하는 거죠. 공동기업은 중에서 80% 이상을 관리비 차감하라고 했으니까 80% 해당액인 256을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20% 해당액을 예비비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비교해보면 큰 틀에 있어서는 입주자 기업은 공동기업은 배분하는 게 동일한데 구체적으로 보면 계산 방식이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시까지였는데요. 시간을 약간 초과를 하는 바람에 자주 하는 질문부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안 된 것 같네요. 아마 판도라님이 계속해서 그 이런 어떤 교육 기회들을 마련해 주실 거니까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카톡 주시면 제가 얼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